다음 254번.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비로이드는 단백질 껍질에 쌓인 원형의 RNA로 단백질을 암호화하며 식물세포를 감염시킨다 에서 단백질 껍질에 쌓인이 잘못된 것이지 이것이 생략되어야 됩니다. 비로이드는 나출된 원형의 RNA로서 얘는 식물세포를 감염시키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RNA가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단백질 껍질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란 개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 캡시드 단백질이 존재해야 되고 내부에 핵산이 있어야 됩니다. 핵산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DNA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RNA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핵산은 이중가닥일 수도 있고 단일가닥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핵산은 선형 핵산일 수도 있고 원형 핵산일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숙주에 대한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나눌 때 숙주에 따라서 동물에 감염되게 되면 동물 바이러스, 식물에 감염되게 되면 식물 바이러스, 곰팡이에 감염되게 되면 곰팡이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되게 되면 세균 바이러스라 합니다. 세균에 감염되는 세균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 합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피막이 없는 것도 있고 피막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피막은 캡시드 바깥쪽에 있는 지질 이중층으로서 외피라 하기도 합니다. 피막이 있는 것들을 피막 바이러스라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피막이 없는 것들은 숙주에 대한 특이성을 캡시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피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숙주에 대한 특이성을 피막 단백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피막이 없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박테리오파지이고 피막을 가지는 것들은 주로 동물 바이러스가 피막을 가집니다. 이때 피막은 숙주세포의 세포막이 변형되거나 요즘은 소낭막이라 하지 않고 세포내막이란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들을 보게 되면 좀 상당히 이론들이 많이 뒤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낭막이라고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가 여기에 속합니다. 세포막이 변형이 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인플루엔자가 되게 됩니다. 세포내막이 변형이 되어서 바이러스를 감싸고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을 피막, 외피라 합니다. 비로이드의 경우에는 얘는 나출된 원형의 RNA만으로 구성이 된 감염 입자가 비로이드입니다. 프리온은 광우병에 대한 원인되는 감염원으로서 얘는 단백질성 감염원이 프리온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 유전체는 DNA 혹은 RNA이며
이중 가닥뿐 아니라 단일 가닥으로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참이 되겠지. 3번에 프로파지는 숙주 염색체에 삽입된 DNA이며 숙주세포 분열 시 복제되며 까지는 좋았는데 새로운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것은 용균성 회로이고 프로파지는 용원성 회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여기까지는 옳은 문장인데 뒤에 있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박테리오 파지는 독성 파지와 온건성 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독성 파지는 숙주세포에 감염이 된 이후에 감염되면 바로 바이러스를 생산합니다. 바이러스 입자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때 한 마리가 감염이 되어 가지고 수백 마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숙주세포를 파괴시키면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을 용균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감염이 된 이후에 용균성 회로를 바로 진행하는 것을 독성 파지라 합니다. 반면 온건성 파지의 경우에는 숙주세포에 감염이 된 이후에 물론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파지 DNA가 숙주 DNA에 삽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파지 DNA가 숙주 DNA에 삽입된 상태를 용원성 회로라 합니다. 이와 같은 용원성 회로를 지속을 하다가 환경 조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합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이러스 입자들이 생성이 되어서 터져나갑니다. 용균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상태에서 숙주 DNA 삽입이 된 상태로 계속해서 숙주가 분열할 때마다 숙주의 DNA가 복제가 될 때 함께 복제되면서 살아가다가 환경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용원성 회로를 선택을 하거나 용균성 회로를 선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때 파지 DNA가 숙주 DNA 삽입이 된 상태를 프로파지라 합니다. 얘는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세균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몸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이 된 이후에 바로 바이러스 입자가 조립이 되어 가지고 용균되는 것은 독성 바이러스가 되게 되는 것이고 온건성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게 되면 바이러스의 DNA가 우리의 DNA에 삽입이 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단어만 파지 대신에 바이러스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러스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숙주 염색체에 삽입이 된 DNA 상태이고 숙주세포의 분열 시에 함께 복제가 되는 것이 프로파지 혹은 프로바이러스입니다. 프로바이러스 상태에서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동물 바이러스는 수년간 잠복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를 생산한다.
일부 동물 바이러스는 수년간 잠복 감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여기도 마찬가지지, 똑같은 얘기지. 잠복 감염을 일으킨다는 것은 얘는 프로바이러스 상태입니다. 프로바이러스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를 생산한다니까 결국은 3번과 4번은 같은 지문입니다. 옳지 않다. 박테리오 파지는 용원성 감염 상태에서 일부 단백질을 발현하여 용균성 감염으로 전환을 가능케 한다. 용원성 감염 상태에서 일부 단백질을 발현하여 용균성 감염으로 전환을 가능케 한다. 내가 문제를 편집을 할 때 또 실수를 했나 보다. 그래서 얘는 용원성 상태에서 이 길로 갈 수 있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 길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용원성 상태가 아니라 이제 용균 회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감염 상태에서 일부 단백질을 발현하여 대신 얘는 환경 조건이 충족이 된다라면 용균성 감염으로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바이러스 유전체는 DNA 혹은 RNA이며 이중 가닥뿐만 아니라 단일 가닥으로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도 옳은 말입니다. 뭔가 지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만 답이 아니라 2번도 답입니다. 2번과 5번이 모두 참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55번 파지의 용균성 생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독성 파지는 용균성 생활사만을 영위한다. 그것이 참이 되겠지. 이번에 조립 과정에서 파지의 유전 물질은 캡시드 안쪽으로 들어간다. 캡시드는 바깥쪽의 단백질, 유전 물질인 헥산은 안쪽의 내부 헥산. 참이 되겠습니다. 3번에 파지 DNA가 숙주세포 염색체로 삽입되어 프로파지가 된다. 프로바이러스는 용균성 생활사라 하지 않고 용원성 생활사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4번에 파지가 숙주세포에 부착한 다음 유전물질을 세포 안으로 주입한다. 파지가 숙주세포에 부착이 될 때, 이때 부착에 관여하는 것은 캡시드가 관여를 합니다. 또한 캡시드가 하는 일이 자신은 외부에 남아있고 유전물질만을 세포 안으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참이다. 얘는 감염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다. 다음 256번 다음 중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독감은 증상에 대한 이름이고 이 독감에 대한 원인되는 감염원 이름이 인플루엔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를 흔히 독감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번에 타미플루는 유라민 분해 요소에 대한 억제제이다. 여기는 1번에 대한 것은 한때, 이것은 예전 문제이고 한때 이 타미플루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입에 오르내리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유행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것은 재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문장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질 이중층으로 된 외피가 캡시드를 둘러싸고 있다. 일반적인 박테리오 파지는 바깥쪽에 캡시드가 있고 이 안쪽에 내부 핵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것이 박테리오 파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는 캡시드가 하는 기능이 숙주에 대한 부착, 특이성을 가지고 있고 핵산을 숙주세포 내부로 주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핵산만 숙주세포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반면 이 캡시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피막, 외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을 피막 바이러스라 합니다. 물론 동물 바이러스 중에 아데노바이러스는 여기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동물 바이러스는 피막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이들은 캡시드와 핵산이 모두 숙주세포 내부로 유입되게 됩니다.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는 숙주의 표면에 있는 숙주의 바이러스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이 캡시드가 하는 기능이면 피막 바이러스는 피막에 존재하는 피막 단백질이 숙주 표면의 바이러스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따라서 피막이 숙주에 대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피막은 숙주세포의 세포막이 변형이 되거나 세포 내막이 변형이 되어서 피막이 된다 했습니다. 감염이 될 때는 반대가 되게 됩니다. 피막이 세포막과 융합이 되거나 세포 내막과 융합이 되어서 캡시드와 핵산이 숙주세포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여주면 여기 숙주세포가 있을 때 숙주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바이러스가 부착이 되게 되면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피막이 세포막과 융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의 캡시드와 핵산이 전부
세포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되면 캡시드가 해체가 되게 되고 핵산이 세포질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피막이 세포막과 융합이 되거나 아니면 파고사이토시스가 일어난 다음에 파고점에서 융합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되게 됩니다. 3번에 인플루엔자는 8개의 DNA 분자를 단백질 캡시드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8개의 RNA가 단백질 분자를 단백질 캡시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유라민 분해 효소는 감염된 세포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래서 방출될 때, 용균될 때 관여하는 것이 유라민 분해 효소가 됩니다. 적혈구 응집소 헤마글루티닌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를 인식하고 부착하는 것을 도와준다. 그래서 헤마글루티닌이 숙주세포의 CR산과 결합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헤마글루티닌을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느냐, 유라민 분해 요소를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A형을 구분합니다. 최초로 발견된 인플루엔자를 H1N1이라 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조류독감은 H5N1이지, 얘는 5번째 발견된 헤마글루티닌, 첫 번째 발견된 유라민 분해 효소란 뜻입니다. 이렇게 인플루엔자의 A형에 대한 것은 헤마글루티닌의 종류와 발견된 순서입니다. 첨자는 유라민 분해 효소에 의해서 A형을 구분하고 헤마글루티닌은 감염될 때 관여하는 것이고 유라민 분해 효소는 방출될 때 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플루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보통 감기의 원인체이다. 보통 감기의 원인은 리노바이러스입니다. 물론 리노바이러스 또한 RNA이지만 이 리노바이러스가 보통의 감기에 대한 원인이고 인플루엔자에 의한 감기는 독감이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도 감기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피가 없다가 아니라 외피를 가지고 있는 외피 바이러스인 거지, 외피라 해도 되고 피막이라 해도 됩니다. mRNA 유전체를 갖는다.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mRNA 유전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엔티센스 RNA, 마이너스 가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입자 안에 RNA 중합 요소를 지닌다. 이것이 참이 되겠습니다. 대신 문제를 내는 사람이 생물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개념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RNA 중합 요소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얘는 RNA 의존적 RNA 중합 요소라 합니다. 이것이 옳은 표기이고 요즘 나오는 교재는 전부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생물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공이 아닌 상태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4번밖에 없으니까 4번이라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도 같이 기억한다.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RNA 의존적 RNA 중합 요소이다. 5번에 유전체가 RNA이므로 숙주세포에서 cDNA로 합성되어야 증식이 가능하다. 이것은 레트로바이러스, HIV와 같은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DNA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DNA가 합성되는 과정을 DNA 복제라 하고,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를 DNA 의존적 DNA 중합효소라 합니다. 여기서 DNA 의존적이란 말은 주형을 의미합니다. DNA 주형을 이용을 해서 DNA가 합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DNA의 주형을 이용을 해서 RNA가 합성되는 과정을 RNA 전사라 하고, 여기에 관여하는 요소를 DNA 의존적 RNA 중합효소라 합니다. RNA를 주형으로 DNA를 합성하는 것을 RNA 의존적 DNA 합성 혹은 역전사라 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요소를 RNA 의존적 DNA 중합효소. 근데 이것이 현재의 정의에 따른 정확한 명칭이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개념이 역전사 효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사 요소로 더 많이 불려집니다. RNA를 주형으로 RNA가 합성되는 과정을 RNA 의존적 RNA 합성이라 하고,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를 RNA 의존적 RNA 중합효소라 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이 정도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RNA가 있으면 이 RNA를 이용을 해서 생성되는 RNA가 같은 길이의 RNA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를 RNA 의존적 RNA 복제라 합니다. 근데 RNA를 이용을 해서 RNA가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짧은 길이의 RNA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현상은 RNA 의존적 RNA 전사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를 RNA 복제 효소,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를 RNA 전사 효소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둘을 함께 일컬어서 RNA 의존적 RNA 합성이라 하고, 효소를 RNA 의존적 RNA 중합효소라 합니다. 이것과 이것을 함께 일컬어서 RNA 중합효소라 하고, 이것과 이것을 함께 일컬어서 DNA 중합효소라 합니다. 대신 여기에는 이 단어에서는 이것을 생략을 하되, 이 단어에서는 이것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만 글자를 적더라도 두 단어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DNA 중합효소는 DNA 의존적 DNA 중합효소를 의미합니다. 같은 논리로 여기에서 이것을 생략을 하더라도 얘가 이것을 생략을 할 수 없다라면 두 단어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RNA 중화 요소는 DNA 의존적 RNA 중화 요소를 의미합니다. RNA 의존적 RNA 중화 요소는 이 단어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단어를 생략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얘를 RNA 중화 요소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장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병기해서 한 단어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RNA 의존적 DNA 중화 요소는 아직까지도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고 역전사 요소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 분자생물학 할 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mRNA가 있으면 항상 mRNA를 센스라 한다 했지 플러스라고 표기한다 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염기 서열이 따라서 이 DNA가 센스 DNA가 되고 플러스로 표기가 된다 그랬어요. 얘는 이것과 상보적이라 해서 엔티센스라 하고 마이너스로 표기한다 그랬어요. 전사에서 주형은 엔티센스가 주형이고 센스가 비주형이 된다 그랬지. 엔티센스, 센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가 되겠지. 사스는 병정이고 병정에 대한 원인 되는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플러스 싱글 스트랜드, 외가닥, 단일 가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표기할 때 플러스 ssRNA라고 표기합니다. 코로나는 숙주세포에 감염이 되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단일가닥 RNA가 그대로 mRNA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얘는 진핵생물의 숙주의 mRNA와 구조가 같습니다. 진핵세포의 mRNA와 구조가 같다는 말은 5' 캡도 가지고 있고 3' 폴리 A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감염이 되게 되면 감염된 자신의 게놈이 직접 mRNA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mRNA와 같은 RNA라 해서 플러스라고 이름을 준 것입니다. 이 mRNA가 번역이 되게 되면 이 mRNA로부터 RNA 의존적 RNA 중화효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신이 번역이 되어서 만들어진 RNA 의존적 RNA 중화효소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RNA가 먼저 복제가 되게 되면 마이너스 가닥의 RNA가 만들어집니다.
이 마이너스 가닥의 RNA가 RNA 의존적 RNA 중합 요소에 의해서 정확한 길이로 복제가 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 RNA는 바이러스의 게놈이 되게 되고 여기에는 이 마이너스 RNA를 주형으로 짧은 길이의 RNA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짧은 길이의 RNA가 새로운 mRNA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mRNA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mRNA가 번역이 되어서 피막은 왜 피를 한다 했지? 외피 단백질도 만들고 번역이 되게 되면 캡시드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캡시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RNA와 조립이 되어서 먼저 바이러스 입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들을 피막이 둘러싸 가지고 방출되게 됩니다. 캡시드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세포질의 자유 리보솜에서 합성이 되게 됩니다. 피막 단백질은 막단백질이고 얘가 이제 세포 내막을 변형을 시켜서 피막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부착 리보솜, 결합 리보솜, 부착 리보솜, 다른 말로 결합 리보솜에서 합성이 되게 됩니다.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 조면소포체에서 합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막 단백질은, 피막 바이러스는 전부 캡시드는 자유 리보솜에서 합성이 되게 됩니다. 피막 단백질은 결합 리보솜에서 합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유전 체계가 되게 됩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얘는 분류할 때 마이너스 ssRNA라고 표기합니다. 마이너스란 글자가 있으니까 얘는 mRNA와 같은 구조가 아니라 mRNA와 상보적입니다. mRNA와 상보적입니다. 그래서 얘는 숙주세포에 감염이 되게 되면 mRNA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가닥이니까. 얘는 mRNA로 작용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RNA 의존적 RNA 중합 요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장에도 나와 있듯이 캡시드 안에 RNA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RNA 의존적 RNA 중합 요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될 때 함께 들어오는 것이 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RNA 의존적 RNA 중합 요소가 함께 유입이 되게 됩니다. 얘는 감염 시에 숙주세포 내부로 유입이 된 것입니다. 이 RNA 의존적 RNA 중합 요소가 마이너스 가닥의 RNA를 복제해서 플러스 가닥의 RNA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플러스 가닥의 RNA를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가닥의 RNA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이너스 가닥의 RNA가 유전체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 마이너스 가닥의 RNA를
주형으로 짧은 가닥의 RNA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mRNA가 됩니다. 이 mRNA가 번역이 되게 되면 피막 단백질도 만들고 캡시드도 만듭니다. 이 캡시드는 이것과 조립이 되어서 바이러스 입자가 완성되게 되면 피막 단백질은 세포막을 피막으로 바꾸어서 이 피막이 이들을 다 감싸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플러스 가닥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와 마이너스 가닥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엔자의 차이점이 되게 됩니다. 인플루엔자는 이 마이너스 가닥의 외가닥 RNA를 총 8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즈의 원인 되는 바이러스가 HIV입니다. HIV는 분류할 때는 플러스 외가닥 RNA입니다. 얘는 mRNA와 구조가 정확히 같습니다. 그런데 감염 후에 mRNA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한 이것에 대한 특징입니다. 우리 집에 너무 좋은 비행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는 날지는 않습니다. 날 수는 있는데 날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행기 조종에 대한 면허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mRNA와 구조가 같다 해서 무조건 mRNA로 작용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얘는 mRNA와 구조는 같은데 mRNA로 작용하지는 못합니다. HIV는 숙주세포에 감염이 된 이후에 플러스 외가닥 RNA가 감염이 될 때 함께 들어오는 것이 역전사 효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감염 시 숙주세포 내로 함께 유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플러스 외가닥 RNA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mRNA로 사용되기 전에 먼저 이제 역전사 요소가 이 RNA를 역전사를 시켜서 마이너스 가닥의 DNA를 만듭니다. 이 상태를 잡종 이중 가닥이라 합니다. 이 잡종 이중 가닥이 또 감염 시 함께 들어오는 효소가 RNase H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RNase H 또한 감염 시 함께 숙주세포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고 얘가 RNA, DNA 잡종 이중 가닥을 인식을 해서 RNA만 분해해버립니다. 그러면 DNA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 남아있는 마이너스 가닥의 DNA를 이 역전사 요소가 또 여기에 작용을 해서 플러스 가닥의 DNA를 만듭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중 가닥 더블 스트랜드 이중 가닥 D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이 이중 가닥 DNA는 세포질에서 합성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합성이 완성된 이중가닥 DNA가 핵공을 통해 핵으로 이동합니다.
핵 내의 핵 DNA에 숙주의 DNA이지 숙주의 DNA인 핵 DNA에 삽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삽입된 상태를 프로바이러스 상태라 합니다. 얘는 생활사가 이렇게 RNA가 DNA 시기를 거쳐가지고 이루어진다 해서 얘를 레트로바이러스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숙주세포 내에 프로바이러스 상태로 계속해서 잠복해 있다가 특수한 조건이 충족이 되게 되면 핵 DNA에 삽입되어 있는 유전자가 이제 발현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전사가 되게 되면 이때는 숙주세포의, 사람세포의 RNA 중화효소 2에 의해 전사가 됩니다. 그래서 mRNA와 구조가 정확히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사가 되게 되면 여기에서 플러스 가닥에 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이러스의 유전체가 되게 되고 짧은 mRNA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mRNA가 세포질에서 번역이 되어서 피막 단백질도 만들고 역전사 효소도 만들고 RNA 중합 효소, RNase H도 만들고 캡시드도 만듭니다. 캡시드는 마찬가지 자유 리보솜에서 피막 단백질은 결합 리보솜에서 이것이 조립이 되어서 바이러스 입자가 조립이 되게 되면 피막 단백질이 세포막을 피막으로 변형시켜서 감싸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의 DNA 이중 가닥이 있으면 여기에 HIV의 DNA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컴플리멘터리 DNA라 해서 HIV의 cDNA라 합니다. 얘가 RNA를 만들 때 같은 길이의 RNA를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바이러스 유전체가 되게 됩니다. 근데 같은 길이의 RNA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짧은 길이의 RNA를 만들게 되면 이게 mRNA가 됩니다. 얘는 자신의 유전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겠지. 다음. (258번) 보기 이런 HIV의 모식도이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이 피막이라 해도 되고 외피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피막이라 해도 되고 피막이라 해도 되고 여기에 있는 표면 단백질이 피막 단백질입니다. 여기를 단백질 외투라 했는데 이 단백질 외투가 캡시드를 의미합니다. 인플루엔자는 총 8분자의 RNA로 구성이 되게 되면 HIV는 2분자의 같은 RNA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역전사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감염이 되면 역전사 요소가 바로 작용을 해서 역전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리보솜에 의해서 번역되지 못합니다. 얘는 플러스 외가닥 RNA가 되게 됩니다. 표면 단백질은 피막 단백질이라 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에
A는 RNA이다니까 참입니다. 특히 플러스 가닥의 RNA입니다. 니은에 B는 숙주세포의 침투 시 필요한 단백질 분해 요소가 아니라 얘는 역전사 요소입니다. HIV는 주로 CD8 플러스 T세포를 감염시켜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얘는 CD8 플러스 T세포가 아니라 CD4 플러스 T세포입니다. 나중에 면역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B세포나 T세포에 의한 면역을 후천성 면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면역력 약화가 후천성 면역이 약화가 된 것이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 한 것입니다. 리얼에 HIV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속한다. 아데노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이고 HIV는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얘는 RNA 바이러스이고 전혀 다른 그룹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 그룹입니다. 그래서 HIV와 아데노바이러스는 서로 다릅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기억만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번 레트로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HIV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이러스 mRNA는 숙주의 세포질에서 전사가 된다. 진핵세포에서 전사는 핵에서 일어납니다. 전사된 이후에 전사 후 과정, RNA 가공 과정을 통해서 O-캡과 폴리A 꼬리가 형성이 된 이후에 세포질로 빠져나간다 그랬지. 그래서 옳지 않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숙주의 리보솜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mRNA가 번역이 된다. 참입니다. 이때 종류에 따라서 캡시드는 자유 리보솜에서, 피막 단백질은 결합 리보솜에서, 부착 리보솜에서. 3번에 숙주세포에 감염된 후 핵 내에서 프로바이러스가 된다. 조금 전에 모식적으로 설명을 해줬지. 얘는 역전사가 되어서 이중가닥 cDNA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이 핵으로 이동을 해서 핵 내의 DNA에 재조합이 됩니다. 이 상태를 프로바이러스라 합니다. 4번에 레트로바이러스 일종인 HIV는 두 개의 동일한 RNA를 유전체로 가진다. 얘는 같은 플러스 가닥의 RNA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이다. 5번에 역전사 효소 저해제를 투여함으로써 바이러스의 복제와 숙주세포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다. 참이다. 역전사 효소 저해제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AZT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AZT가 HIV에 대한 치료제로서 개발된 것이고 얘는 역전사 효소를 저해하는 저해제가 되게 됩니다. 답은 1번이다. (260번에) 프리온과 피로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은 프리온에 의해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다. 이 문장은 그냥 그대로 외워두면 되지. 광우병 또한 마찬가지. 두 번째, 비로이드는 복제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비로이드는 복제 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되게 되면 증식이 가능합니다. 3번에 프리온은 열을 가하면 쉽게 파괴된다. 이게 무서운 점이지. 프리온의 경우에는 열을 가하더라도 얘가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우병에 걸린 소는 가열을 해서 태운다 해서 프리온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매장을 해야만 됩니다. 4번에 비로이드는 원형의 DNA 분자로 된 감염체가 아니라 얘는 단일 가닥의 RNA 분자로
구성된 감염원으로서 현재까지는 식물에 감염되는 것이 관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끊었다 가죠.